환영합니다. 꽃 같은 여러분들에게 별처럼 빛날 미래를 선물할 선생님의 이름은 헛꽃별이야. 자, 오늘 선생님과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6월 모의평가 전 문항을 해설해보는 시간으로 만났어, 얘들아. 우리 윤리와 사상 어땠니, 얘들아? 우리 1등급 컷이 45, 2등급 컷은 41 이렇게 나오고는 있지만 실은 개념으로 돌아가라. 선생님이 매번 해설 영상 설명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내용인데 기본으로 돌아가라, 개념으로 돌아가라. 개념의 별의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절대 개념은 달달 암기하는 것이 아니다. 완벽한 온전한 맥락을 이해한다면 윤리는 가지고 놀 수 있다. 윤리와 사상도 그러하였다. 그러니까 얘들아, 달달 외워서 풀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나하나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연결해서 선지를 볼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 특히 우리 윤사에서는 가장 기본 개념에 충실을 해서 달달 단어 위주로 외우지 말고 맥락 꿰뚫고 있으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아주 쉬운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렵지 않게 1등급 맞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의 내용이었어요, 얘들아. 선생님, 저는 너무나도 평가원 분석의 별 잘 보고 갔고요. 개념의 별 완강해서 다 맞았어요. 이런 친구들도 물론 있었지만 아직 개념의 진도를 잘 못 나가거나 혹은 진도를 나갔다고 하더라도 선생님께서 그토록 강조했었던 복습을 제대로 아직 못했어요. 이런 아이들은 아마 실수를 했었을 거야. 하지만 괜찮아, 얘들아. 일단 포기하지 마. 괜찮으니까 포기하지 마. 우리는 할 수 있거든. 실제로 얘들아, 6평 이후에 윤사로 넘어오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거든. 특히 어떤 아이들이 그러하냐면 세균을 보고 다른 교과목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세균과 윤사가 50%가 겹친다라는 사실이 있으니까 한번 6평도 풀어봤다가 꽤 괜찮은 점수가 나오는 거지. 세균 50%가 똑같이 중복이 되니까. 그래서 윤사로 넘어오는 아주 많은 아이들도 있단 말이야. 자, 그러므로 얘들아, 6평은 그냥 우리 건강한 자극제로 삼자. 어차피 진짜 시험은 언제다? 수능을 만점 받는 게 우리의 모두의 목적이니까 얘들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다만 과거에 기출되었었던 내용이 그대로 나왔는데 틀린 친구들은 반성해, 얘들아. 선생님이 꼭 개념의 별 한 주 한 주 진도 나갈 때마다 얘들아, 개념의 별에서 선생님이 모든 내용 다 가르쳤다? 그럼 너네 이제 과거에 기출되고 있는 모든 교육청과 평가원의 내용들을 다 풀 수 있어야 돼. 풀어오는 거 숙제야. 풀다가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꼭 Q&A로 질문해야 돼. 이게 선생님의 매주 숙제였잖아. 그 숙제를 아주 충실하게 잘 따라온 아이들은 되게 웃으면서 풀었을 거야. 여러 번 풀었다고. 심지어 Q&A에도 Q&A랑 이제 수강후기에도 많이 왜 이렇게 Q&A에 수강후기를 남기는 거야? 왜냐고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Q&A에 이제 답글을 달아주니까 거기에 Q&A에 수강후기를 남긴다고 하는데, 근데 Q&A에 수강후기 너희 비공개로 남기면 나만 보는 거 알죠? 물론 그것도 괜찮아? 그럼 나도 괜찮아. 괜찮은데 얘들아, 수강후기를 남겨주면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볼 수 있으니까 너희들의 자랑스러운 점수 보여줘, 얘들아. 자, 그래서 얘들아, 쫄지 마. 포기하지 마. 포기만 하지 마시고요. 끄덕끄덕 하나하나 선지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으로 우리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개념에 충실한 기출 내용이었고, 물론 낯선 선지들도 보이기는 해. 어떤 선지들이 보였는지, 그럼 이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연결해 보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전 문항 해설해 보도록 할게, 얘들아. 자, 그럼 가보도록 하자. 1번 문제부터. 멀리서 봐도 불교지요. 요 칸초머리만 나오셔도 불교인데 옆에 또 스님 또 헐벗고게 나왔잖아, 얘들아. 안 읽어도 불교지요, 얘들아. 스승님, 삶이 괴로운 까닭은 무엇입니까? 어리석음으로 인한 무명이라고 써있네. 집착과 번뇌 때문이라네. 그러면 집착과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쾌락과 고행이라고 하는 양, 극단,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는 가운데 길, 중도의 수양 방법 얘기하면서 무명을 마이너스라고 설명하고 있는 근본 불교 석가모니 불교 입장으로 풀면 되는 거. 자, 그러므로 다음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 올바른 거 골라보자. 1번. 윤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렇지. 불교의 입장에선 윤회에 머무는 건 아직 어리석은 중생들은 윤회에 머물 거야. 하지만 깨달은 자라면 윤회에서 벗어나서 해탈의 경지에 가 있지. 그러므로 윤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선 8정도 8가지 올바른 길을 닦아야 합니다. 너무 맞지요. 정답은 1번. 쉽다. 2번.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옳은 일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천하라고 얘기하는 건 집의를 얘기하는 이건 맹자의 선지고, 3번 인해 실현을 위해 사사로운 욕구 마이너스지요. 극복하고 예를 회복해야 된다. 극기 봉례
를 특히 더 얘기하고 있는 공자 혹은 유학의 입장. 자, 그 다음 4번. 소박한 삶을 위해 무지와 무욕의 자세를 지내야 된다. 자, 소박한 삶을 위해 우리 불교에서의 무지는 마이너스이지만 도가에서의 무지는 분별지를 없앤 거라서 플러스, 무욕은 질주하는 욕구, 욕심을 없앤 거라서 플러스. 그래서 무위, 자연의 순수 소박한 삶을 얘기하는 도가, 특히 뭐 노자라고 해도 되고요. 도가의 선지가 되겠고. 5번. 모든 사람은 친소의 구별이 없이 두루두루 분별하지 말고 두루두루 사랑해야 돼. 사랑을 겸해야 돼. 겸애를 얘기하는 5번 선지는 묵자 선지가 되겠다. 정답은 그래서 1번만 불교 선지. 넘어가자. 자, 2번 문제. 가의 사상가, 사회사상가, 가불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자, 우리 요렇게 서로서로 비판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갑. 실업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간에 불균형이 일어나서 실업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실업 문제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가 아니네. 철회하라고 얘기해서 빠지고 오히려 자생적인 질서, 시장이 가지고 있는 자생적인 질서를 작동을 해야 됩니다. 다시 보이지 않는 손으로 회귀하셔야 됩니다. 실업은 역시 시장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시장 안에 있는 자생적인 질서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하이에크의 입장이고,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거, 하이에크는 큰 정부야 작은 정부야? 지금 정부에 대한 개입을 철회하라고 했으니까 큰 정부야 작은 정부야? 작은 정부. 요거 선생님이 꼭 쓰면서 문제 풀으라고 했지요. 작은 정부입니다. 자, 그 다음 실업은 과소 소비와 과소 투자로 인한 총 수요의 부족 때문에 그네 쓸 돈이 없었어. 투자도 만만치 않았단 말이야. 그러므로 국가가 투자를 사회화시켜야 되는 거야. 정부의 조세 정책과 이자율을 조정해주면서 투자의 사회화, 국가가 더 많이 투자를 확대해버리는 거야. 즉 유효 수요를 더 많이 만들어서 우리 테네시강 유역에 댐 사업을 펼치자. 나라가 공공사업을 전면적으로 펼쳐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수요를 할 수 있게, 쓸 수 있게 돈을 많이 금을 땅속에 묻어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노동자를 고용해서 그걸 파서 쓰게 만들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이야기하는 큰 정부의 역할을 훨씬 더 강조하는 케인즈가 될 거야, 얘들아. 자, 그래서 자 A는 하이에크고요. 자, 그 다음 B는 을은 큰 정부가 될 거야, 얘들아. 갑은 하이에크, 을은 케인즈, 큰 정부, 작은 정부와 큰 정부. 근데 얘들아 이것도 작은 정부를 이야기하는 하이에크는 작은 정부의 역할이 이렇게 작아지고 시장이 이 정도의 역할, 그 다음 정부는 작은 정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을은 아무리 큰 정부라고 해도 시장이 이만큼의 역할을 하는 거고, 큰 정부니까 정부의 힘이 이렇게 커지긴 하였지만 두 분 다 자본주의자들이야. 두 분 다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야. 시장 경제 체제를 둘 다 인정하는 사람들이야. 기본적으로 시장의 자생적인 질서를 인정하긴 하는 시장 경제 체제를 강조하는, 다만 정부의 역할에서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역할이 있더라. 이거보다 더 작아지면 이제 아담 스미스의 고전적 자본주의 되는 거지요. 좋아요. 자, 그럼 1번 갈게요. 자, A는 작은 정부를 얘기하는 하이에크가 말해야 돼. 작은 정부의 맥락이 들어가야 된다. 시장 실패 시 정부의 개입이 사회적인 편익을 증대해 줄 거야. 얘들아, 작은 정부를 이야기하는 하이에크의 입장에선 자, 정부의 개입이 사회적인 편익을 증대할 거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 정부의 개입 자체를 이걸 늘리라고 얘기하진 않을 거니까.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 2번. 자, 작은 정부의 맥락이 들어가야 정답이야. 자유방임주의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보장할 수 없다. 자유방임주의라고 하는 거 너무나 시장경제체제를 이야기하고 특히 작은 정부를 이야기하는 너무나 하이에크의 입장에선 자유방임,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돌아가야 돼 플러스야. 이게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이런 말 얘기하지 않아. 그래서 2번도 역시 틀린 거고요. 3번 B. 이번엔 큰 정부만 말하자. 큰 정부의 맥락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개인의 창의성과 자발성을 촉진한다라고 하는 건 얘들아 모두의 공통이지. 공통.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를 얘기하는 자본주의자들의 입장에선 자유로운 경쟁 자체를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인정해. 자본주의니까. 그러므로 이걸 촉진한다라고 하는 건 누구도 간과하지 않습니다. 모두의 공통이라 안 되고 4번 B 큰 정부의 맥락. 정부에 의한 투자의 사회화가 정부가 좀 더 역할을 크게 해서 투자의 사회화, 민영화가 아니라 사회화를 통해서 경기 회복에 효과적일 거야. 너무나 정답은 큰 정부가 작은 정부한테 얘기할 수 있는 맥락이네. 정답은 4번 체크해야 되고 5번은 공급 확대를 통하자. 큰 정부의 맥락이 들어가야 되는데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 전체를 통제한다고요? 정부가 시장을 이래라 저래라 할 거라고요? 아닌데 더 큰 건 뭐야? 시정의 역할이 아무리 큰 정부의 역할을 얘기하지만 전제 자체는 시장이 더 크단 말이야 얘들아. 자, 그래서 시장 전체를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쥐락펴락 전체를 통제해야 된다라고 자본주의자들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맥락은 그나마 계획경제 체제가 얘기할 법하지 누구도 둘 다 이런 말을 얘기하지 않을 거야 얘들아. 그냥 정부의 개입 자체를 여기에 없는 아담 스미스를 포함한 자본주의자들은 정부의 개입 자체를 허용하긴 하는 거지만 정부가 시장 전체를 쥐락펴락 통제하라고는 얘기하지 않아 얘들아. 자, 그래서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 고르면 너무 잘하였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가보자. 고대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입니다. 자, 고대 서양 사상가 쾌락은 육체적인 고통과 마음의 동요가 없는 타락시야. 몸에는 고통이 없고 마음에는 불안이 없는 타락시아가 가장 이상적인 지복의 상태래. 그래서 왜냐하면 쾌락은 먹고 마시며 흥청거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가장 큰 소동과 혼란을 불어일으키는 잘못된 생각들을 몰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타락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에피크로스네. 자, 그 다음 쾌락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근대 서양 사상가 공리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질적 차이까지 고려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야? 밀이네. 그래서 동물의 쾌락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보장받는다고 하더라도 인간들 중에서 하등 동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만족스러운 바보가 되느니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의 삶이 낫고 불은 돼지처럼 사느니 고픈 인간이 되는 것이 낫습니다. 질적 쾌락을 이야기하는 밀입니다. 자, 그래서 에피크로스도 얘들아 이거 정신적 쾌락주의죠 이 사람. 그래서 정지소 로 선생님 기억하라고 했잖아. 정지소 우리 더 글로리 송혜교 아역으로 나왔던 노래 겁나 잘 부르는 그 여배우 이름 있지요? 그 여배우 봤지요? 그 더 글로리 그 아역 배우 그 이름이 정지소란 말이야. 에피크로스 정지소 쾌락이야.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잖아. 뭐예요? 정신적 쾌락이고요. 지속적인 쾌락을 추구하고요. 소극적인 쾌락을 이야기하는 에피크로스. 밀은 양적 차이 물론 인정하고 플러스 질적 차이까지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질적 공리주의자.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자 얘들아.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그 어떤 사상가도 이거 선생님 맨날 꿀팁으로 알려줬던 거 모든 욕구를 제거하라고 이야기하는 사상가 그 누구도 없다고 얘기했고요. 심지어 선생님 이거 꿀팁도 알려줬잖아. 진즉 모든 감정을 제거하고 돌처럼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우리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등장하는 사람 누구도 없다고 했어. 어떻게 인간이 모든 감정을 제거하며 살아 얘들아. 모든 욕구도 제거할 순 없어. 자, 그러므로 이건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다. 꿀팁 기억나지요? 자, 간다. 자, 신은 에피크로스의 입장에서 신은 존재하지 않음을 깨달아 모든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 에피크로스 선생님 개념의 별에서 이미 다 알려줬던 내용. 에피크로스는 유물론의 입장에서 어떤 이야기 하냐면 물질이 먼저 있어야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적인 것들이 있는 거야. 자, 그런데 너무나도 이때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귀신이라는 존재를 너무나도 많이 두려워했단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 자, 에피크로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귀신이 설령 있다 한들 물질이 없으니 우리 인간에게 그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왜? 나는 유물론자니까. 그래서 유물론의 입장에서 특히 선생님이 어떤 내용 써줬냐면 자, 에피크로스는 신, 운명, 죽음, 자연 이런 것들에 대한 제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해. 올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
에피크로스라고 선생님이 써줬던 내용 기억하니 얘들아? 유물론의 입장에서 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도 필요하고요. 운명이라고 하는 거 없거든 얘들아. 운명, 수능 그런 거 얘기하지 않잖아. 자, 그래서 운명 혹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친구야 아무것도 아니다. 유물론의 입장에서 죽음은 산자에게도 경험할 수 없고 죽은 자도 경험할 수 없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무의 상태 얘기한다고 했죠. 그리고 자연에 대한 올바른 인식 당연히 필요하죠. 이런 내용 얘기했었다. 그러므로 신은 존재하지 않음을 깨달아. 아, 틀렸어. 모든 두려움을 없애야 된다. 근데 모든 두려움 없앤다? 모든 감정 제거인데? 얘들아 이걸로도 신은 풀 수 있긴 하다. 모든 감정 제거하라고 얘기하지 않거든. 우리의 마음을 동요시키는 감정을 제거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 봐. 동요가 없는 감정을 제거하라고 동요가 없게 감정을 제거하는 거지. 실은 모든 감정 제거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말하지 않아. 이걸로도 풀 수 있고 그리고 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다. 기억나지 얘들아? 자, 그래서 이런 말도 하지 않을 거야. 1번 틀렸고요. 2번 서로 피해를 주고받지 않기 위한 상호 간의 약속, 협정, 우리 이걸 에피크로스가 쾌락주의 계열의 사람이지만 이 정신적 쾌락을 구현하기 위해서 플라톤의 사주덕을 수용했다고 했지요. 그래서 플라톤의 사주덕, 지혜, 용기, 절제, 정의를 에피크로스 식대로 해석한 내용까지 선생님이랑 개념별로 봤어. 그때 정의라고 하는 건 서로 상호 간에 피해를, 너무나 헬레니즘 시대는 전쟁이 계속 빵빵 터졌던 시대이기 때문에 서로 피해를 주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이런 협정이 바로 정의야. 그러므로 너무나 필요하지요. 플라톤의 사주덕 계승했거든. 틀렸고요. 3번 을, 밀. 행위의 옳고 그름은 행위의 동기에 의해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리주의자들은 절의, 동의야, 상목, 결이야. 상목, 결이거든. 결과를 통해서 선악 판단을 할 거거든. 자, 그래서 3번 틀렸네요. 아, 동기에 의해 판단되지는 않는다. 아, 맞네. 너무 맞네. 행위의 옳고 그름은 동기에 의해 판단되지 않지. 동기가 아니라 결과라고요. 상목, 결.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맞네. 정답은 쉬워라. 3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4번 선지도 볼까요?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거. 자, 자기 희생은 공동체에 행복을 증진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선하다. 이것도 선생님이랑 심화 선지로 봤잖아. 얘들아, 벤당과 미래 입장에서 그 누구의 이익도 쾌락도 증진하지 못한 자기 희생은 하등 쓸모가 있어 없어? 없다라고 했지요. 이것도 선생님의 개념의 필기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다 배웠어. 증진하지 않았어? 아, 그러면 하등 쓸모없어. 무가치한 행동을 한 거란 말이야. 틀렸습니다. 5번 갑과 을은 둘 다 정신적인 쾌락의 증진을 위해서는 또 시작됐네. 모든 육체적 쾌락을 제거해야 된다. 야, 누가 모든 쾌락 제거하라고 얘기하잖아. 심지어 에피크로스의 입장에서는 말로만 할게요. 자연적이면서 필수적인 욕구는 의식주와 관련된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는 최소한 만족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아, 시켜야지. 왜냐하면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 먹어야 얘들아 신과 똑같은 행복의 경지를 겨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절대 갑도 이런 얘기 안 하고요. 얘들아 밀도 졸리면 자. 배고프면 밥 먹는단 말이야. 어떻게 모든 육체적 쾌락의 제거를 하라고 얘기하겠니? 물론 질적으로 고상한 쾌락을 더 추구하라고 얘기할 거긴 하지만 밀도 배고프면 밥 먹습니다 얘들아. 자, 그러므로 둘 다 X. 이걸로 풀 수 있지 얘들아. 제끼면 돼. 정답은 3번 골랐으면 너무 잘했다. 4번 문제가 바로 정답률 2위예요. 41%밖에 안 돼요. 가보자.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야. 자, 얘들아 이것도 기본 개념으로 돌아가라. 선유들이라고 왜 쓰시는 거예요? 자, 얘들아 선유는요 그냥 먼저 선자야. 지금 먼저 있었던 유생들이거든. 유학자들. 아, 이런 한자를 왜 써주시는 겁니까? 자, 얘들아 먼저 있었던 유학자들을 깠던 조선 후기 실학자거든. 자, 먼저 있었던 유학자들은 본성을, 성이 본성이지요. 자, 본성을 말한 것은 너무너무 두루뭉술하고 그쵸, 너무나 형이상학적이라는 거야. 지금 사람들은 또 덜어 착오를 범하고 있다. 살아있을 때는 성이라고 하면서 죽으면 영혼이라고 하니 실제로 성과 혼은 다르며 성은, 자 지금 본성에 대해서 자꾸 말하고 싶은 사람이야. 마음에 대한 온전한 명칭이 아니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본성이라는 표현을 쓸 거면 결국 기호에 중점을 두고 말한 것을 생각해야 된대. 얘들아 본성이라고 하는 걸 기호라고 얘기한 사람 누구야? 성기호설 정약용이네. 정약용이 작년 수능에서도 1위를 찍더니만 6평에서도 2위를 찍었어 얘들아. 하지만 개념으로 돌아가라. 자, 본성은 기호이고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욕구이며
성향이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잖아. 절대로 이법적 실체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천리, 이치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유학자들 까면서 기본,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리학자들 까면서 본성, 기호라고 얘기하는 정약용.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산과 물을 좋아한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글과 그림을 좋아한다고 하는 건 모두 기호를 가지고 성이라고 하고 있는 사례랑 똑같은 거야. 우리는 좋아하는 감정 혹은 욕구 이런 걸로 봐야 돼. 이게 바로 성이야, 정약용. 자, 그럼 자, 삶의 추동력인 욕구가 없으면 어떠한 기호도 실현할 수 없다. 너무나 옳은 거 고르는 거야. 얘들아, 추동력인 욕구라고 하는 거 이것도 선생님이랑 표로 개념의 별로 아주 디테일하게 다 잡았던 내용이야. 얘들아, 정약용은 특히 욕구를 성리학자들보다 훨씬 더 긍정한다고 했어. 왜요? 이 기호의 성, 기호할 때 자, 이 기호의 종류가 영지의 기호가 있고 형구의 기호가 있다라고 했잖아. 형구의 기호는 동물과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육체적인 욕구를 좋아하는 기호가 되고 그다음 영지의 기호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욕구가 될 거야. 성향이 될 거야. 그러므로 삶의 추동력인 생존을 위해서도 육체의 욕구를 우리가 만족시켜야 먹고 살 수 있거든. 생존을 위해서도 당연히 욕구는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 영지의 기호는 얘들아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도 영지의 기호가 너무나 필요하긴 하지. 자, 그래서 삶의 추동력인 욕구가 없으면 어떠한 기호도 실현할 수 없다. 너무 맞지 얘들아. 정답은 1번. 그래서 얘들아 이거 봐. 얘도 욕구고 얘도 욕구인 거야. 이거 없으면 우리 어떠한 기호도 실현할 수가 당연히 없는 거. 기본으로 돌아가라. 당연한 말입니다. 너무 맞고요. 2번. 영지의 기호는 선을 선택하거나 악을 선택하거나 이런 것들을 선, 악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얘들아 정약용 이것도 선생님이랑 맨날 한 거잖아. 자주지권이라고 하지.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있는 자주지권에 의해서 선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악한 행동을 선택할 수도 있게 하는 건 선천적인 자주지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 건 이미 우리 작년 수능 해설에서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던 거지요. 3번, 타고난 기질의 맑고 탁한 정도에 의해 선행과 악행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선행과 악행을 우리가 뭘로 할까? 영지의 기호를 따를까? 형구의 기호를 따를까? 이걸 선택하는 건 인간이면 누구나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주지권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선과 악을 선택하였으니 악한 행동에 대한 책임도 누구한테 있는 거야? 나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에 대한 책임까지 도덕적 행위의 주체로서 책임을 훨씬 더 강조하는 사람 정약용 너무 맞지요. 자, 그래서 얘들아 선행과 악행이 정해지는 건 자주지권이지 기질의 혼탁한 정도에 따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4번 형구를 지닌 모든 존재라고 얘기해버리면 인간과 동물이 해당되겠네. 그럼 도덕적 행위에 대한 욕구가 없다. 아닌데 인간은 도덕적 행위에 대한 욕구가 영지의 기호로 있거든. 그러니까 이건 틀렸네요. 모든 존재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5번 신독의 수양은 반드시 본연, 얘들아 신독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유학의 수양법인데 반드시 본연의 인을 시작으로 삼아야 된다. 얘들아 인의 예지가 정약용 선지 우리 성리학자들에겐 사단이 아니라 덕이지요. 얘들아 정약용의 입장에선 사덕은 정약용한테는 빨간색으로 쓸게요. 그냥 정약용에게는 사단이 선천이고 이 사단을 시작으로 하여서 사덕을 후천적으로 형성시킬 거잖아. 그래서 단서설이 아니라 단시설. 다시 한번 뭐가 시작이야? 이것도 단어 외우지 말고 맥락으로 봐. 사단을 시작으로 사덕을 형성시키는 겁니다. 틀렸지요. 사덕이 시작이 아니라고. 얘는 후천적으로 습득이야. 틀렸어 얘들아. 정답은 그래서 개념으로 돌아가라. 새로운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1번 고르면 돼. 이게 2위인 이유는 아직도 정약용을 달달 외우고 있으면 틀립니다. 맥락 정확하게 이해해줘. 정답은 1번 골라야 돼. 4번 갑시다. 자,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거 5위네요. 정답률 58%. 자, 근대 서양 사상가야. 신 이외에는 어떠한 실체도 존재할 수 없으며
신은 유일하고 무한한 실체입니다. 라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실체가 바로 신. 신 이외에는 어떠한 실체도 없죠. 왜? 나머지의 존재들은 죄다 양태니까. 신의 여러 모드니까. 그래서 또한 파악될 수도 없다. 신은 오로지 자신의 본성의 법칙에 의해서만 활동한다. 자신의 본성의 법칙. 이게 바로 자연의 법칙이지. 왜요? 왜냐하면 신이 곧 자연이니까. 그래서 자연이 가지고 있는 필연성을 인식하라고 얘기하는 근대 서양 사상가야. 누구야? 스피노자네. 그래서 자, 신은 자연의 본성의 법칙에 의해서만 활동을 할 겁니다. 당연히 자연의 필연성 얘기하는 거야. 개체, 즉 개체라는 표현을 썼는데 즉 유한하고 특정한 사물이래. 유한한 존재, 이 개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양태라고 이야기하면 돼, 얘들아. 양태, 무한한 실체는 신뿐이고요. 나머지 존재들은 유한한 신이 생산해내신 양태거든. 그래서 유한한 특정한 사물을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이성의 본성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자연의 필연성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연의 필연성을 인식하고 자연성의 필연성 안에서 일어날 거니까. 왜요? 이 자연이 뭐야? 자연성의 필연성이 아니라 자연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자연이 얘들아 결국 신이잖아. 모든 것들은 신의 필연성 안에서 일어나게 될 거야. 필연성. 그래서 이 사람 누구? 스피노자. 근대 서양 사상가니까. 스피노자 동기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A 버튼 누르면 A 나올 거야. B 버튼 누르면 자동 판매기처럼 B가 나올 거야. 자, 스피노자 동기계 기억나죠? 자, 가보자. 1번. 선악을 인식한 모든 개체는 선악을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개체라고 해봤자 얘들아 이거 양태야. 자, 그럼 선악을 인식할 수 있는 양태는 누구겠어요? 인간이지요. 그럼 인간은 수동적인 정서에 전혀 예속되지 않으면 너무나 좋겠다. 근데 얘들아 스피노자가 말하잖아요.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지극한 지복의 경진을 신에 대한 필연성을 인식한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 이런 표현 쓰지. 근데 이 신에 대한 필연성을 인식하지 않고 이성적인 관조를 통해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을 인식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념에 예속될 거다. 정념에 속박될 거다. 이런 말을 하거든. 그러므로 수동적인 정서, 정념에 예속되는 사람들도 있지. 지극한 지복의 상태에 도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념에 예속될 수 있습니다.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이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 자, 그래서 틀렸고요. 2번. 외부 세계로부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을 보존하는 개체란 없다. 또 개체라고 나왔지만 그냥 양태 떠올려. 얘들아, 양태라고 하는 인간을 포함한 신 이외의 존재들은 너무나 인간 이외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겁나 받아요. 자연이 가지고 있는 필연성이라고 하는 자연 법칙의 지배를 너무나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근데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 바깥에 있는 게 맞기는 맞거든. 그러므로 외부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을 보존하는 개체란 없는 거 너무나 맞지요. 왜요? 다시 한번. 우리는 자연의 필연성 안에 있거든. 자연이라고 하는 자연 법칙은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바깥에 존재하기는 해. 하지만 그것이 신의 필연성으로서 너무나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그러므로 개체는 없다라고 하는 거 너무나 맞죠. 정답은 2번 골라야 되고요. 3번. 신은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활동하므로 아니요. 신이 곧 자연이잖아.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알겠지요? 모든 것들은 자연의 필연성 안에 있는 거야. 설령 신이라고 하더라도 왜? 신은 곧 자연이거든. 내재 신이니까. 자연 안에 내재되어 있는 신이기 때문에 너무나 않는다. 틀렸지요. 신도 자연의 필연성의 법칙을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인과관계를 완전히 인식해야 자연의 내재적인 원인에서 왜 벗어나? 자연의 내재적인 원인이 신인데? 이거 우리 벗어나면 안 되지. 틀렸고요. 5번. 사유 능력을 지닌 개체라고 해봤자 인간이겠죠? 그럼 실체가라고 해봤자 얘들아 사유 능력을 지닌 개체 인간. 치환해. 실체라고 해봤자 신, 자연. 인간은 신과 분리되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조차 없지.
자연의 필연성 안에 있다라고요. 다 같은 논리지요, 얘들아. 틀립니다. 새로운 내용 하나도 없어.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 풀면 돼. 정답은 2번 골랐어야 돼. 넘어갑시다. 6번 문제 갈까요? 자, 다음은 한국 유교 사상가 갑을 가상대화입니다. 자, 4단과 7정이 나왔다. 4단과 7정은 모두 다 정의야. 하지만 명칭이 다른 이유는 4단과 7정이 각각 가리키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며 4단과 7정의 근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야. 자꾸 쪼개고 싶은 사람. 이 사람 누구? 이황. 갑은 이황이고요. 자, 그 다음 4단과 7정이 가리키는 바가 달라도 모두 다 7정이므로 7포4. 2. 자꾸만 합치고 싶은 사람. 그래서 선생님이 이황과 이 절대 헷갈리지 말라고 아예 벤다이어그램으로 아예 구별해서 얘기하는 사람 이황 그림. 그 다음 자꾸 합치고 싶은 사람 누구? 이의 그림으로 선생님이 진짜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 이황 한 큐에 이해되게 그림으로 너희들에게 각인시켰단 말이야. 그게 너무나 마음에 들었다고 얘기하는 수강후기 남겨주는 친구들이 많았거든. 얘들아, 이황이 아직도 틀리다면 빨리 개념의 별로 돌아가서 혹은 킬러 주제의 별로 돌아가서 이 내용 뭐라고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지 심화의 내용까지 어떻게 한 큐에 연결하는지 꼭 짚고 넘어가. 얘들아, 어려운 내용 아니야. 이황 2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 자, 측은지심이라고 해봤자 4단. 사랑이라고 써놓고 옆에다가 애자를 써놨거든. 사랑 애자를 썼어. 얘들아, 희, 노, 애구, 애, 오, 욕. 7정 중에서 5번째 희노, 애, 구, 애. 그때 애자가 사랑할 애자란 말이야. 그러므로 4단과 7정은 그 기원이 같다라고 절대 이황은 얘기하지 않아. 기원이 각각 다르다. 4단은 어디서 온 거야? 이발, 기수. 7정은 기발, 이승. 자, 그래서 기원이 같다라고 이황 절대 이야기하지 않고요. 자, 이만 보자. 기질의 성과 본연의 성은 현실에서 분리되어 있다. 아닌데? 자, 절대로 얘들아, 기질지성과 본연지성을 심지어 이는 분리조차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야. 분리되어 있다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고. 자, 그 다음 디귿. 천명의 성이라고 해봤자 얘들아, 이거 본연지성 천리겠지요? 천리, 본연지성은 불변하는 게 맞지. 이의 입장에서도. 하지만 기질은 변화시켜야 되지. 왜? 기질은 가성가학이니까. 얘들아, 천명의 성이라고 해봤자 본연지성이고요. 본연지성은 천리니까 당연히 불변하는 게 너무나 맞아. 이건 사덕이니까. 그럼 우리가 교정해야 되는 건 뭐를 교정하는 거야? 가성가학한 기질을 변화시키는 거지요. 그걸 우리는 교기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맞는 내용이지. 이의 입장에서 너무나 맞는 거. 자, 그 다음 리을. 갑과 을은 둘 다 마음은 사단과 사덕을 모두 포함한다. 심은 사단은 감정이고요. 사덕은 본성이지요. 심통, 성정. 이건 얘들아 주자말이잖아. 주자 문장이지요. 얘들아, 주자 문장은 이왕이건 이이건 둘 다 당연히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둘 다 맞지. 정답은 그래서 디귿, 리을 체크한 5번 골랐으면 너무 잘했다. 넘어갈래요. 7번 문제 정답률 3이네요.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 골라보자. 나는, 자, 이것도 실은 제시문 독해로 이해할 수 있어. 나는 정치적인 자유를 뭐뭐로부터의 자유와 얘들아, 뭐뭐로부터의 자유가 불간섭의 자유지요. 이게 바로 적극적 자유야, 소극적 자유야? 얘가 바로 소극적 자유를 얘기합니다. 이것도 이미 선생님이랑 다 배운 거. 뭐뭇을 향한 자유라는 표현은 적극적 자유를 뜻하지요. 뭐뭐에 의한 자유라고도 하고요. 자, 그래서 두 개의 자유로 구분을 할 건데 전자는 개인이 타인의 간섭 없이, 그래서 불간섭의 자유야. 자신이 원하는 바를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하며 개인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게 될 겁니다. 후자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능동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하며 적극적인 자유이니까. 그런데 개인의 선택을 위한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해 줄 수 있기는 해. 하지만 말하고 싶은 거. 하지만 이 자유란 적극적 자유를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 적극적 자유는 뭐뭐에 의한 자유고 뭐뭐를 향한 자유이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시킵니다. 이 적극적인 자유에서는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의 개입이 너무나 플러스야. 그래서 오히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락을 보면 저는 적극적인 자유보다는
소극적인 자유가 훨씬 더 좋아요. 얘들아, 적극적 자유를 까고 있는 자유주의, 벌린의 글이거든. 벌린인 건 몰라도 그냥 자유주의의 맥락으로 풀면 돼, 얘들아. 원래 그동안 평가원에서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를 비교해서 나왔는데 자유주의 단독 문제로 나왔고, 자유주의가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자유는 소극적 자유입니다. 적극적 자유가 아니라 소극적 자유라고요. 적극적인 자유는 국가에 의한 개입이 정당화되면서 오히려 간섭을 할 여지가 있으니 침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적극적 자유를 까는, 소극적 자유가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자유주의 단독 문제네요. 자, 그러면 기억. 자, 소극적인 자유는 적극적인 자유의 보장에 의해서만 실현된다. 절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까면서 얘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라서 절대 아니지요. 자, 그 다음 니은. 적극적인 자유는 복지를 증진하는 법에 의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자유는 적극적인 국가에서 훨씬 더 보장이 잘 돼. 그러므로 복지를 증진하는 법에 의해 더 보장은 될 수 있겠지. 적극적인 자유는 복지를 증진시키는 걸 굉장히 좋아하니까. 복지 국가에서는 적극적인 자유를 훨씬 더 옹호할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위축되는 게 아니라 보장될 수 있는 거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속어법으로 풀면 디귿 리을이 나와야 되는데 왜 맞는지 보자. 소극적인 자유는 뭐뭐로부터의 간섭이 없어야 되니까 아무리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간섭이라고 하더라도 불간섭의 영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간섭하지 않는 불간섭의 영역이 많아져야 자유의 영역도 확장되는 거라서 아무리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간섭이라고 하더라도 간섭은 마이너스라고 여겨질 수 있어. 그래서 침해될 수 있다. 너무 맞죠? 자, 그 다음 리을. 개인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국가에 의한 개입, 국가가 개입시키는 걸 적극적인 자유의 관점에서 본다면 너무나 정당화시킬 수 있다. 여기 써있지? 국가의 개입이 너무나 가능한 거야. 무슨 자유는? 적극적 자유는. 그런데 나는 이런 개입도 소극적 자유의 입장에선 싫은 거지. 자, 그러니까 적극적인 자유의 관점에서는 허용될 수 있다라고 제시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나와 있잖아. 그래서 얘들아, 정답은 디귿 리을 5번을 정답으로 골랐어야 돼. 넘어갈래요. 8번 문제 가보자. 옳은 거 골라볼게요. 근대 서양 사상가 갑을의 입장입니다. 공감은 인간의 본성의 가장 강력한 원리입니다. 현악기에서 한 현의 움직임이 띠용 다른 현에 전달되는 것처럼 모든 감정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쉽게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름이 공감, 다른 사람의 감정을 같이 느끼는 거, 공감이잖아. 그래서 모든 인간 존재 각각에게 각 감정에 걸맞은 움직임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감의 원리를 너무나 좋아하는 근대 서양 사상가니까 누구예요? 주정주의 휴մ. 선악이라고 하는 것도 감정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것이다. 을, 공감과 반감의 원리는 승인과 부인의 감정 그 자체를 충분한 이유로 내세우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건 행복의 증대라고 하는 외재적인 이유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군요. 우리의 윤리는 이해 당사자의 편에서 행위의 최대량의 행복을 가지고 와야지만 그때 옳은 행위라고 말하겠습니다. 행복의 원리, 결과라고 하는 공리가 너무나 중요한 공리의 원리를 강조하는 끝 이렇게만 얘기했으니까 벤담. 질적 차이, 쾌락의 전문가 이런 표현 없으면 그냥 벤담으로 풀면 돼. 그럼 가보자. 1번. 타인의 정념을 관찰하여 활성화된 우리 마음에서 공감이 일어납니다. 너무 맞잖아. 다른 현에서 다른 현에게 전달이 되는 것처럼 공감이라는 단어 뜻 자체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유하는 겁니다. 너무나 맞지요? 정답 바로 1번 나왔네. 2번. 도덕 감정에 의해 파악되는 선악은 얘들아, 도덕 감정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 바깥에 있는 거야? 내 안에서 느껴지는 나의 감정이야? 느껴지는 나의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독립적으로 실제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에게 느껴지는 내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내 안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3번. 을, 벤담. 쾌락이 인간의 행위를 지배하는 건 맞지만 그 자체로 좋은 것은 아닌데? 얘들아, 벤담이 말했어. 인류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 하늘은 인간을 본투비, 쾌락과 고통의 두 군주의 지배하에 두었다. 그러므로 공리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쾌락은 선, 고통은 악. 이게 디폴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를 지배하면서 그 자체로 좋은 거, 쾌락인 거 너무나 맞지? 아니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최대 행복의 원리를 적용하는 범위는 인간에게만 국한되어야 한다. 얘들아, 우리 4번 선지에다가만 그냥 윤사의 입장에선 new라고 써주겠니? 얘들아, 이거 쌍윤러들에게는 진짜 쉽게 풀었을 텐데 갑자기 윤사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네요, 얘들아. 자, 일단 벤담은 아까 얘기했죠. 쾌락이 선이고 고통이 악이란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의 공리의 원리는 쾌락을 높여야 되고 고통은 줄여야 돼. 자, 그렇다면 이 쾌락의 원리를 인간한테만 적용하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들이라면 쾌락을 느끼는 존재들의 쾌락을 높이는 거 너무나 인정 안 인정? 인정. 자, 그래서 실은 쾌락과 고통이라고 하는 건 감정이지요. 쾌고 감수 능력이라고도 하거든.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능력이라고도 하는데 즉, 즐겁다, 슬프다, 아프다 라고 느끼는 이런 감정이라고 하는 건 인간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팩트로서 상식적으로 누구도 느낄 수가 있냐면 동물도 느껴. 선생님에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고양이 3마리가 집에 있습니다. 알죠? 선생님이랑 복습의 별 공부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맨날 이렇게 뭉치 이렇게 보여주잖아. 얘들아, 우리 고양이들도 너무나 쾌락과 감정, 고통이라고 하는 감정 있게 없게 겁나 있어. 얘들아, 꼬리 분명히 안 밟았거든. 나 분명히 여기에 꽁냥이 너가 있구나 비켜서 지나가려고 하는데 꼬리 살짝만 닿아도 냥! 뭐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야. 얘들아, 너무나 간식 추루추루를 주면 진짜 오줌 지려요. 얘들아, 진짜 좋아서 막 미쳐 날뛰어. 얘들아, 동물도 팩트로서 쾌락과 고통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낄 수가 있거든. 그러므로 벤담의 입장에서도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들이라면 그들의 쾌락을 높일 수 있는 거 인정 안 인정? 겁나 인정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만 국한시키지 않아. 동물도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왜 우리 피터 싱어가 현대 공리주의자로서 쾌락과 고통, 동물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간과 동물의 쾌고감수 능력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이익관심을 평등하게 고려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윤사 들었지. 같은 맥락이야, 얘들아. 벤담과 싱어가 비슷한 맥락이거든. 자, 그래서 동물도 가능한 거. 생윤에서는 너무나 쉽게 많이 나오는 거지만 윤사에서 이렇게 나온 적은 없었는데 나왔구나. 근데 별거 아니지. 쾌락과 고통을 느끼니까 인간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동물도 가능하다라고 추가하자. 5번. 갑과 을은 둘 다 승인과 부인의 감정 그 자체는 어떠한 행위를 도덕적으로 정당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지금 이거 까고 있잖아. 공감과 반감의 원리를 까면서 결과 공리를 높여줘야 돼. 벤담이 까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건 틀렸네요. 자, 정답은 1번 골랐으면 너무 잘했다. 자, 그러면 9번 문제로 가볼게. 사회사상가 가불의 입장으로 옳은 거 골라보자. 갑. 인간은 본래 본투비 천부인권, 자연권을 가지고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이지만 이놈의 사유재산 때문에 인간 불평등이 발생한 거야. 인간 최초의 불평등을 유발시킨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고 하는 책도 쓴 사람. 이 사람 누구라고요? 루소지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들은 공공선을 지향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였고 그게 바로 국가. 그 공동체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는 법을 스스로 만들어 따라야 된다. 자, 그래서 일반 의지를 공동의 것으로 내어놓는다라고 얘기하는 루소의 제시문이고요. 자, 그 다음 을.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타인의 위반 행위를 처벌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때 처벌할 권리가 사적 처벌권이야. 근데 이 사적 처벌권을 나만 갖고 있어? 마동석도 가지고 있어. 마동석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동석이랑 나랑 붙으면 누가 이겨? 마동석이 너무 자꾸 이기는 거야, 억울하게. 그러니까 공평한 재판관의 역할이 필요해져서 그걸 국가에게 공적 처벌권으로 양도하면서 국가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 누구? 로크. 그래서 결국 재산을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한 본투비 자수성가한 사람.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은 재산권에 대한 논문도 겁나 많이 썼고 사회계약서의 내용 중에서도 사회계약의 주 목적은 나의 노동력이 투입된 재산, 나의 소유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자연 상태에서도 소유권이 있어. 노동력이 투입되면 내 거야. 근데 이걸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로크. 자, 그래서 가보자. 1번. 주권은 얘들아 루소가 이야기하는 올바른 정치체제는 직접 민주제. 로크가 이야기하는 올바른 정치체제는 간접 민주제.
그러므로 루소의 입장에서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 우리 시민들한테 있습니다. 주권은 공동선을 실현하는 정부에 의해 대표될 수도 없고 직접 민주니까 양도할 수도 없고 분할할 수도 없는 거야. 죄다 누가 가지고 있어? 우리 인민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주권은 우리 인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될 수 없어. 대표 필요 없지요? 직접 민주제입니다. 1번 틀렸습니다. 2번. 일반 의지에 의한 강요는, 자, 일반 의지는 공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의지지요. 그래서 이 일반 의지를 누가 대행을 해주는 거야? 이 일반 의지를 대신 역할해주는 존재가 누구야? 국가. 그러므로 나는 국가에게 복종합니다. 그 이유는 뭔 줄 알아? 속았지? 국가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국가가 우리의 일반 의지를 대행해주는 역할이니까. 그러므로 일반 의지를 대행하는 국가에게 복종하다라는 건 속았지? 결국 나는 나에게만 복종. 왜? 일반 의지는 우리의 의지였으니까. 그러므로 일반 의지에 의한 강요는 개인의 시민적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실현해주지. 나는 너무나 일반 의지를 실행시켜주는, 대행해주는 국가에 복종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때 강요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 국가의 구속력으로 들어간다. 국가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실현시켜줄 거야. 3번. 시민은 국가의 최고 권력을, 얘들아, 로크의 입장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력은 입법부의 권한일 거야. 그런데 그 입법부도 교체할 수 있는 권리가 너무나 우리 시민들에게 있어 없어? 있어. 저항권, 역성, 혁명, 정권 교체, 신탁 철회. 너무나 로크는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3번도 틀렸네요. 자, 4번 갑시다. 사회계약의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은 소유권을 원래부터 가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래부터란, 얘들아, 자연 상태에서도 사회계약의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자연 상태에서도 로크의 입장에서 나의 노동력이 투입되면 그거 누구 거야? 내 거. 자연 상태에서도 소유권, 재산권 이런 거 너무나 원래부터 있었다라고 강조하는 사람이 로크잖아, 얘들아. 그래서 재산에 미친 자,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 봐. 결국 재산을 보호받기 위해서 자연 상태에서부터 있었던 우리의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개인은 소유권과 너무 중요하죠. 이거 내용 알면 그냥 풀 수 있다고 선생님이 개념의 별에서 이미 다 설명했었지. 정답은 4번 고르면 되고 5번 갑과 을은 둘 다. 자, 정치 권력에 대한 복종의 의무는, 얘들아, 이것도요. 우리 사회계약설자들에게 정치 권력에 대한 복종의 의무, 국가에 대한 복종의 의무는 둘 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서 국가 권력에 대한 정당성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우리가 동의에 의해서 국가 권력을 세웠잖아. 그러므로 국가에 복종할 의무도 우리의 동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시민의 동의가 없이도, 틀려. 둘 다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 고르면 너무 잘했다. 넘어가 보자. 10번 문제 갈게요. 자, 한국 근대 사상의 가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도록 하자. 자, 도가 있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내 믿을 신자 한결같은지 헤아려라. 정성을 다할 성, 이루어지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내 마음을 읽지 않았는지 헤아려라. 존경할 경, 공경할 경, 경건할 경. 그래서 성경신 얘기하면서 한울림 얘기했으니까 근대 한국윤리 신흥 민족 종교 동학이 되겠네. 얘들아, 동학은 6글자 기억해달라고 했어. 반, 봉건, 반, 외세. 침략하고 있는 외부의 세력에 반대하는 반봉건 반외세,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학은 각자 고유의 사상을 바탕으로 유불도를 융합, 조화시키려고 했었던 동학의 입장이고요. 천도의 참됨은 사덕이요. 천도가 사덕이래. 제 지문에 그대로 있지요. 인간의 길은 오륜이래. 그래서 이외의 것은 모두 다 싹 다 2단. 사덕 플러스 오륜 플러스 나머지 죄다 2단. 그러므로 2단 물리치자, 이렇게 격한 얘기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위정, 척사, 사악한 거 죄다 배척해야 돼. 그래서 위정, 척사 사상과 동학의 공통점은
외세가 이 둘의 공통점이 되겠네 얘들아. 왜냐하면 위정척사는 반본건 아니지요. 성리학적 신분질서 우리 거 죄다 인정하니까 위정척사와 동학의 공통점은 반외세만 공통점이 되겠다라고 짚고 넘어가자. 1번. 자, 시천주 한울님을 모셔야 되는 건 시천주를 위해 민간신앙을 모두 배척하라고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 얘들아, 동학에서 배척하는 건 침략하는 외부의 세력, 반외세, 서양의 외세 혹은 반서양에 침략하는, 왜냐면 근대 사상이 너무나 우리 한국을 뒤흔들었던 격동기라고 얘기했지요. 대내적으로는 신분제적 질서의 동요, 대외적으로는 얘들아 한국과 조선의 문호가 개방이 되면서 밀려 들어오는 외부의 세력이 너무나 강화도 조약 너무나 많았잖아 얘들아. 그래서 밀려 들어오는 침략 세력인 외부의 세력에 반대하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간신앙 다 배척 그거 절대 아닙니다 얘들아. 이런 얘기 어디서도 하지 않아. 틀렸고요. 자, 그 다음 2번. 사회혼란의 극복을 위해서 유교적인 신분제적 질서는 마이너스. 왜요? 반봉건이니까. 왜냐하면 남자, 여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평등한 한울림을 마음 안에 모시고 있으니까 인간 평등을 얘기하잖아. 인간 평등 사상을 강조하지요. 그걸 우리는 반봉건이라고 해. 그러므로 유교적 신분 질서 강화 아니지요. 반봉건입니다. 틀렸고요. 3번. 자, 나는 위정척사야. 천도라고 해봤자 사덕과 오륜. 사덕과 오륜의 합의를 위해 유불도 융합하자. 절대 이런 말 안 합니다. 위정척사는 우리의 유학적 질서만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라서 유불도 융합 이런 얘기 하지 않지요. 우리의 유학적인 질서가 죄다 옳은 거거든. 이런 얘기 안 할 거고. 자, 그 다음 4번. 올바른 학문은 수호하고 정학이라고 써있네요. 올바른 학문은 수호하되 서양의 기술은 수용하자. 자, 우리 것의 학문적인 건 지키고 서양의 기술을 수용하자. 절대 반외세가 공통점이라고 했죠. 오히려 이건 동도서기, 우리의 정신은 가져가고 서양의 기술을 가져가자라고 얘기하는 동도서기, 온건 대합화가 할 법한 내용이고 위정척사는 절대로 서양의 기술 수용하지 않습니다. 반외세, 철저한, 너무나도 철저한 반외세라고 하잖아. 선생님 필기에 다 써있는 거. 그러니까 틀렸고요. 둘 다, 가와나는 둘 다 도를 굳건히 지켜 주체적인 가치관을 확립해야 됩니다. 너무 맞죠 얘들아. 실은 도 얘들아 여기 제시문에서도 알려줬고요. 천도 이런 말 하잖아. 우리 유학의 입장에선 도라고 하는 표현은 인간의 도덕을 뜻해. 도덕을 굳건히 지켜서 주체적인 그들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우리 너무나 위협적인 근대 한국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우리의 자주성, 민족성을 회복하자라고 등장한 게 근대 한국 사상의 공통된 배경이거든. 그러므로 이거 공통점인 거 너무 맞지? 정답은 5번 골라야지만 잘한 겁니다. 자, 그래서 5번 골랐어야 돼. 넘어가 보자. 11번 문제 정답률 4위네요. 정답률 반타작이야. 가보자. 자, 가의 중국 유교 사상과 가불의 입장을 나의 그림,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봅시다. 갑은요, 사람의 마음에는 이치로서의 성이 내재한대요. 그리고 사물 또한 각각의 이치를 각각 가지고 있대. 아하, 철리. 이치라고 하는 게 인간의 마음 안에도 있고 사물한테도 있다고 얘기하는 중국 유교 사상가야. 그러니까 이건 누구야? 갑은 주자가 되네요. 여기다 쓸게. 갑은 주자, 철리가 인간에게도 있고 만물에게도 있다. 그래서 제발 배우는 사람들은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궁구하는 게 경물치지, 궁구할 경물치지의 격을 나아가서 궁구하라고 얘기하는 너무나 주자. 반면 사람의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능력, 양지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누구든지 선인 것을 알았을 때 그 알을 지극히 하여 그 선을 실천하면 알미 완전해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지행 합일이다. 지행 합일을 이야기한 양명이네요. 그래서 을은 양명. 그래서 사물 안에 양지라고 하는 건 우리의 마음 안에만 있다. 인간의 마음 안에만 있는 거야. 그러므로 치양지를 해야지만 그제서야 사물이 이치를 얻게 되는 거지. 뜻을 그제서야 나중에 얻게 되는 거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의 이치란 없어 라고 얘기하는 양명. 가보자. 기억. 마음에 내재한 이치를 구현해야 왕도 정치는 덕에 의한 정치고요. 맹자가 특히 강조한 민본을 바탕으로 한 덕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얘들아, 마음에 내재한 이치가 있다는 건 주자의 입장이건 양명의 입장이건 둘 다 말할 수 있지요. 이건 둘의 공통점. 그러니까 이건 B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니은 잃어버린 마음을 선한 행위를 통해 찾을 수 있다. 구방심. 얘들아,
주자건 양명이건 둘 다 공통적으로 맹자의 성선설을 너무나 인정하잖아. 맹자가 말한 양지 둘 다 인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선한 마음을 당연히 찾아야 되겠지요. 맹자의 내용이니까 이것 또한 역시 공통점 맞고요. 디귿 완전한 알물 추구하기 위해서는 경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둘 다 경물 치즈를 얘기하는 건 둘의 공통점. 다만 격의 해석의 뜻만 달랐다. 주자의 입장에선 궁구할 격, 양명의 입장에선 바로잡을 격. 하지만 둘 다 경물 치즈를 얘기할 순 있죠. 잘 들어갔고요. 리을 양지를 잘 보존하고 선한 본성을 잘 길러야 된대. 자, 그래서 존심, 양성. 여기에 본성을 잘 기르라고 써 있어. 존심, 양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역시 맹자죠. 맹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니은처럼. 그러니까 얘들아 이건 C가 아니라 역시 주자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틀렸어요. 정답은 그래서 3번이 잘 올바르게 있는 대로 고른 거 3번 골랐어야 된다. 니은 디귿만 잘 들어갔네. 잘했어요 얘들아. 자, 그럼 12번 문제로 가보자. 자, 고대 동양사상가 갑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자. 고대 동양사상가 인을 지닌 사람은 함이 없음으로 하고 을을 지닌 사람은 함이 있음으로 할 것이며 예를 지닌 사람은 사람들이 응하지 않으면 억지로 하도록 할 거래.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 여기서 나온 거지요. 큰 대도가 사라지니 자꾸자꾸 인이가 생겨나는 거 마이너스. 그런데 자꾸자꾸 지혜가 나타나자 큰 거짓이 생겨나는 거 역시 자꾸자꾸 이런 것들 인의 예지라고 하는 건 인위적인 거야. 얘가 혼란해 우두머리야 라고 말하고 싶은 노자의 제시문이고요. 자, 그 다음 을 인과 을을 잇고 예와 악을 잊어 감각작용을 물리쳐 육체마저 떠나 완전히 통하는 세계로 들어가야 돼. 여기서 말하는 완전히 통하는 세계가 소요유의 경지를 말하는 것이고 대도 큰 도의 변화와 함께 할 수 있는 경지. 그래서 얘들아 자꾸자꾸 잊으래. 자꾸자꾸 이런 것들 죄다 잊으라고 얘기하는 건 역시 맥락이 마이너스라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얘들아 좌망까지 요 한자가 좌망이거든. 잊으라. 인간적인 감각, 인간적인 관점을 잊으라고 얘기하는 장자가 되겠네. 자, 그래서 노자와 장자의 제시문이 들어와 있다. 자, 그러면 기억. 예법이 아니라 인의의 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자, 얘들아. 자, 노자, 장자. 이렇게 써놓고 가자. 자, 기억은요, 노자니까요. 예법이 아니라 인의의 덕은 역시 하덕이야. 도가의 입장에서 인위적인 덕이잖아. 하덕입니다. 이런 얘기 안 하지요. 자, 그 다음 예법도 물론 싫지만 인위의 덕도 마이너스야. 노자의 입장에서. 니은 만물의 근원인 도는 감히 인간의 언어 따위로 한정시키고 설명할 수 없다. 도가도 비상도. 기억나지요? 그래서 틀렸고요. 디귿 마음을 깨끗이 비우는 게 심재. 그래야 이상적인 인간인 진인이 될 수 있다. 장자 너무나 맞고요. 둘 다 타고난 본성을 유지해야 자연과의 합일이 가능하다. 타고난 본성은 도가의 입장에서건 씨는 유학이건 불교건 순자 빼고 타고난 본성은 죄다 긍정적으로 볼 거란 말이야. 물론 이 문제는 노자와 장자로 나왔긴 하였지만 얘들아 노자와 장자 도가에서 타고난 본성이라는 표현 너무나 써도 돼. 이걸 너무나 이 타고난 본성 자체가 모든 만물 속의 근원인 도가 있다고 얘기할 거거든. 그러므로 타고난 본성을 유지해야지. 좋은 건 유지해야지. 그래야 자연과의 합일, 무위 자연이 가능해질 거야. 너무 맞지요? 자,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체크한 3번 골랐으면 별거 아닌 문제였다. 자, 우리 그 다음 13번 문제도 우리 윤사 문제가 꼭 이렇게 제시문의 독해로도 풀 수 있게 요즘에는 많이 나오거든, 얘들아. 끝까지 꼼꼼하게 제시문을 꼭 체크하거라. 자, 그러면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 최선의 행위를 하는 원리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행위가 산출해내는 쾌락의 예측에만 주목하는 건 어리석대. 마이너스지요. 왜냐하면 행위는 우연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아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건 행위의 도덕적 평가가 성품에 따른 행위의 실제 결과에 의해 확정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자는 성품과 관계없이 고상한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가 늘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던데요. 하지만 현실에서의 사람들은 만족스러운 돼지가 되기도 원하고
만족하고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문제 상황을, 자 얘들아 하고 싶은 말 끝까지 읽어봐. 현실의 문제 상황에서 어떠한 고정된 도덕 원리는 마이너스.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품에 따른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긴 할 건데요. 저도 쾌락주의 계열의 사람이라서 결과를 고려하는 사람인 건 맞지만 성품에 따른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탐구하는 과정에서 이전보다 더 나은 존재로 성장, 발전, 변화한다면, 너무나 과거보다 나아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것만으로 도덕적인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일한 도덕의 목적은 성장 그 자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 누구게? 듀이야. 실용주의, 듀이. 그래서 듀이의 입장을 고르면 돼. 맨 마지막까지 읽어야지만 듀이인 게 나타납니다. 쾌락의 예측 결과가 행위에 대한 도덕평가의 유일한 근거가 아니라고 지금 제시문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시문에 있어요. 2번, 행위와 성품 사이에는 어떠한 인과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아 도덕적 평가에 성품이 반드시 영향을 미칠 거래요. 이런 말 안 하고요. 자, 그 다음 3번, 질 높은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는 행위자의 성품과 무관하게 옳다라고 여기지 말라라잖아. 이걸 지금 위에서 까고 있잖아. 역시 1번과 3번 다 제시문에 있는 내용이고요. 4번, 최선의 가장 좋은 행위는 탐구 과정이 아니라 불변의 진리 마이너스라고 제시문에서 말하고 있죠. 얘들아, 고정되어 있는 진리, 도덕 원리가 아니라 성장, 발전, 변화하고 점점점 나아지고 있으면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거래. 자, 그러므로 자, 최선의 행위는 탐구 과정이 아니라가 틀렸습니다. 자, 불변의 진리가 마이너스거든. 틀렸네요. 정답은 5번. 성품에 따른 행위의 결과는 예상과 상이해도 선악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건 성장, 발전, 과정하는 결과가 있었다면 너무나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맥락으로도 풀 수 있는 거 5번 골라야 돼. 넘어갈래요. 자, 그러면 14번 문제가 최고 오답률 1위를 찍었어요. 자,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 이것도 제시문에 힌트 있는데, 자, 이성적인 존재자만 이라고 말하면 얘들아, 이성적인 존재자 두 가지가 있지요. 신은요, 완전한 이성만 가지고 있는 존재고, 그 다음 인간은 신과 동물의 중간적 존재로서 이성도 있고 감성, 감정도 있는 중간적인 존재. 그러므로 이성적 존재만이라고 얘기하면 신이나 인간, 법칙의 표상을, 다시 말해 원리들에 따라 행위하는 능력 내지 의지를 가지고 있다. 아하, 신과 인간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 거 제시문에서 알려줬어요. 법칙들로부터 행위들을 이끌어내는데 이성이 요구되므로 의지라고 하는 건 실천 이성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만약 이성이 의지를 반드시, 자, 우리의 인간 이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의지를 반드시 규정해 준다면 이건 선의지가 되겠지요. 그럼 객관적으로 필연적이라고 인식된 행위들도 주관적이라고 말해도 필연적이다. 선의지를 따르는 행동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러니까 너무나 실천 이성을 잘 따랐고 이성의 의지를 반드시 이렇게 해라고 이성에서 비롯된 이성의 의지를 규정해 준 거라면 올바른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하는 선의지이니까 객관적이건 주관적이건 필연적인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어려운 칸트의 제시문이었어. 자, 그러면 정언명령에 따르는 의무는 이성적인 존재의 자율성을, 정언명령이라는 표현 썼지만 이거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야? 내가 나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니까 이성적인 존재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게 아니지 얘들아. 이거 내가 나에게 복종, 자율적인 법칙이면서 동시에 강제적인 법칙 둘 다 쓸 수 있잖아. 강제의 법칙이면서 동시에 자율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침해하는 게 아니지. 틀렸고요. 2번, 이성적인 존재자는 자유의 이념 하에서만 객관적인 법칙이라고 해봤자 이거 도덕 법칙이잖아. 도덕 법칙을 따르고자 하는 건 이성적 존재자에게 자유의 이념 하에 있는 예지계에 있는 내용인 거. 작년 수능의 기출선지와 비슷한 맥락이지. 너무 맞지 얘들아. 정답은 2번입니다. 작년 수능 선지 제대로 이해했으면 너무나 맞잖아. 동물의 영역, 자연적인 경향성의 영역이 아니라 이성의 영역에 있는 자유의 이념 하에서만 도덕 법칙을 의혹할 수 있는 거 너무 맞지요. 3번, 의지는 이성적인 존재자가 법칙에 따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지. 왜냐하면 이 법칙을 따르도록 해주는 게 바로 선, 의지니까 선의지 떠올려봐. 틀렸고요. 4번 이건 선생님이랑 맨날 훈련하는 거. 의무에 겉으로 봤을 때 맞아 보이는 모든 행위가 객관적으로 규정된 의지에 따른 행위, 객관적으로 규정된 의지에 따른 행위, 이게 바로 도덕 법칙을 말하는 거거든. 얘들아, 겉으로 봤을 때 의무에 맞아 보이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도덕적 가치가 언제나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기가 검증이 안 됐으니까. 자, 그래서 틀렸고요. 5번 의지를 지닌 모든 존재라고 해버리면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과 인간이라고 알려줬잖아. 신 또는 인간인데 법칙 준수를 위해 경향성을 배제해야 된다.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걸 배제할 필요가 없어. 인간이라는 존재만 자연적인 경향성을 배제하는 거지. 자, 그러므로 신은 해당 안 되니까 역시 틀린 거. 정답은 2번 골랐으면 너무너무 잘했고 작년 기출 수능 선지의 내용을 잘 분석했다면 어렵지 않게 2번 선지를 고를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정답은 2번. 자, 15번 문제 갑시다. 고대 동양서상가 갑 사회사상과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천하의 해악은 모두 두루두루 사랑하지 않음으로 생긴 거야. 겸애를 얘기하고 있네. 두루두루 사랑하지 않음으로 제후들은 전쟁을 벌이는 거야. 재난과 찬탈과 원한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길은 두루두루 사랑하는 거야. 겸상애를 얘기하고 있는, 한 번만 더 쓰네요. 묵자입니다. 묵자는 겸상애, 교상리 요런 거 얘기하는 사람이지요. 묵자는 모든 전쟁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공격 전쟁을 반대하지요. 하지만 방어 전쟁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선 얘기할 수 있다. 비공. 자, 그다음 을. 폭력은 일반적으로 문화적인 폭력으로부터 나머지 두 개의 폭력을 정당화시킨다라고 얘기하면서 따라서 평화의 구축 활동에는 문화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의 제거가 반드시 요구되는 사람 누구? 갈퉁. 다시 한번, 폭력은 일반적으로 문화적 폭력으로부터 구조적 폭력을 거쳐서 직접적 폭력으로 이어지지만 그래서 문화적 폭력이 나머지 두 개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거지만 폭력의 삼각형에 따르면 폭력은 어느 지점에서도 각각 발생할 수는 있어 없어? 있어. 그 내용 짚고 가자. 갈등입니다. 평화의 아버지. 갈등은 모든 폭력, 모든 전쟁을 반대하지요. 자, 그러면 가보자. 기억. 자, 어진 사람은 이로움을 서로 나누고 해로움은 제거할 것입니다. 이로움을 서로 나누는 거 교상리. 해로움은 제거해야 돼. 왜? 이익이 훨씬 더 좋은 사람이니까.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서 이익이 더 컸으면 좋겠는 사람, 해로움을 제거하는 거 너무 맞죠? 자, 그 다음 니은. 의로움의 실현은 차별 없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 가능하다. 왜냐하면 차별 없는 사랑이 바로 겸애를 말하는 거고 서로 사랑을 나눈다라고 하는 게 곧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과 똑같아, 얘들아.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건 의로움과 똑같은 말이거든. 의리, 합일. 그래서 교상리의 관점에서 의로움이 곧 이로운 거야. 그러므로 의로움을 실현한다는 건 이로움을 높이는 거고 그 이로움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두루두루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야. 너무나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적극적인 평화의 실현은 자, 갈등이 꿈꾸는 적극적 평화가 진정한 평화야. 모든 종류의 폭력이 다 없는 상태지. 그러므로 억압에서 자유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다. 그렇지. 억압을 빨리 없애고 자유가 많아져야지. 자, 그러니까 전제로 하는 거 너무나 맞지. 기억, 니은, 디귿. 정답은 4번이네. 자, 리을. 둘 다 자국에게 이익이 된다면 타국을 먼저 공격할 수 있다. 얘들아, 비공. 얘들아, 겸상의 교상리를 이야기하는 묵자의 입장에선 비공, 공격전쟁 반대했잖아. 침략하지 말라고 해. 자, 그래서 당연히 공격할 수 있다. 틀렸고요. 갈등의 입장에서도 모든 종류의 전쟁을 반대하니까 당연히 둘 다 X네요. 자, 그래서 얘들아, 묵자가 허용하는 건 이익을 지키기 위한 방어전쟁만 허용하는 거야. 공격전쟁은 얘들아 우리의 이익을 한 번에 다 무너뜨린다고 얘기했어. 자, 그래서 안 돼. 자, 그래서 둘 다 X네요. 정답은 4번 골랐으면 너무 잘했다. 16번 문제로 가보자. 가와 나는 중국 불교 사상이다. 가나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자. 가. 하늘의 달이 진리라면 문자는 그 달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과 같다. 달을 보는데 손가락을 거쳐서 볼 필요가 없듯이 얘들아 손가락이 문자를 말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문자를 볼 필요가 없듯이 직접 달을 보면 돼. 사람의 마음을 직접 바라보면 돼. 그래서 본성을 바로 바라보면 부처의 경지에 이를 수가 있어. 이게 바로 견성, 성불.
본성 안에 있는 불성을 바라보면 바로 부처가 될 수 있지. 견성선불 얘기하는 바로 해능이지만 그냥 선종의 내용으로 우리의 교육과정에서는 중국 사상과 선종의 맥락으로 나오는 건 해능밖에 없잖아. 근데 그냥 선종으로 풀면 되고. 자, 그 다음 나 중국이니까요. 하나의 생각은 삼천의 세계를 포함한다. 일년 삼천 함으로 생각에 따라 중생이 되기도 하고 부처가 되기도 한다. 그렇지요. 따라서 경전에 대한 이해와 함께 마음도 또 역시 집중을 해야 돼. 여기서 중요한 건 경전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면서 마음도 바라보재. 그래서 일체의 실상을 통찰하는 지관, 실제의 모습을 통찰할 수 있는 지관이 필요하다는 거. 이거 교종 스님들이 지관이라는 표현 많이 쓴다고 선생님이 개념의 별에서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니 얘들아? 자, 그래서 자 교종 스님들 경전에 대한 이해와 함께 마음도 봐야 돼 라고 얘기하는 그냥 선종, 제신문은 그냥 가는 누구인지 몰라도 돼. 나도 나 누군지 몰라. 그냥 중국 사상가에서 교종의 맥락이구나. 그 다음 얘는 마음만 보면 된다고 했으니까 선종, 경전의 이해를 함께 가져간다고 얘기는 중국 불교 사상이니까 그냥 교종이라고 풀면 됩니다. 그래서 가는 선종, 나는 교종. 자, 그러면 가보자. 기업, 가. 선종입니다. 점진적인 수행이 없이도 단박의 불성을 깨칠 수 있다. 자, 얘들아, 우리 해능, 선종 스님은 도노, 돈수를 얘기하니까 당연히 얘기할 수 있죠. 점수 없이도 도노 깨칠 수 있다. 단박에 도노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선종 맞고요. 니은 도노를 통해서 모든 현상이 고정된 실체라고 하는 건 있어 없어? 없어. 얘들아, 고정된 실체란 불교에선 죄다 마이너스 이런 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틀렸고요. 디귿 부처의 가르침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와 해석이 필요합니다. 석가모니께서 남겨주셨던 가르침이 다 경전, 교리에 잘 남겨져 있으니 그 경전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와 해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교종의 맥락이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맞는 거. 정답은 기역, 디귿 쉽게 2번 나오기는 하는데 리을선지, 가와 나는 어쨌든 중국의 불교 사상가들은 모든 현상은 공합니다. 얘들아, 모든 현상은 죄다 공한 거 모두 다 당연히 인정 안 인정? 인정. 석가모니도 집착할 만한 게 있댔어 없댔어? 없어 얘들아. 특히 대승불교에서는 주로 다 공하다라는 걸 너무나 강조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모든 현상은 공하는데 그 이면이라고 해봤자 현상이겠지요? 자, 모든 현상이 공하다라고 하는 건 죄다 없다는 거야. 집착할 만한 게 하나도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그러므로 그 현상의 이면에 법칙성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좀 낯선 표현이기는 해. 리을선지 자체가 굉장히 낯설어. 우리의 교육과정 어디에서 있나 들여다볼 정도로 되게 낯선 내용이긴 하지만 얘들아, 그냥 우리 불교에서는, 중국 불교에서는 어떤 말도 하냐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그 모든 것들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대. 다시 한번, 실제한다고 믿어지는 것도 실제하지 않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실제로 존재하는 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얘들아, 실제란 없다고 말하고 싶어. 자, 그래서 그 현생이 모두 다 공하다는 건 집착할 만한 그 무엇도 다 없는 거야. 그러므로 법칙성이라고 해봤자 그 법칙성에 실제라고 하는 것도 없다로 이해해줘야 돼, 얘들아. 자, 그래서 둘 다 X. 정답은 그래서 2번 골랐으면 너무너무 잘하였다. 요 내용은 선생님이 뒤에 심화 내용이나 그 다음 우리 연계교재 분석해보는 그런 커리에서도 다 녹여서 이해시켜줄게, 얘들아. 정답은 2번 골랐으면 너무나 잘했다. 17번 문제 가보자. 다음을 주장한 중세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 비이성적인 피조물은 동물, 식물, 무생물, 신법을 알지 못하지. 자연이 부여한 경향성만 지닐 뿐이야, 얘들아. 자연이 부여한 자연법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 반면 인간은 비이성적인 피조물과 달리 본성적으로 주어진 능력을 넘어설 수 있는 영약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이성을 통한 신존재, 이성을 통해서 신존재를 증명할 수도 있고요. 철학적 탐구 외에도, 철학적 탐구도 당연히 이성으로 하는 거니까, 외에도 신의 계시라고 하는 가르침이 존재한다. 인간은 신의 계시, 즉 신법을 통해서 영원한 행복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끌림을 당할 수가 있다. 인도될 수 있다. 그렇지. 자,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 신법, 자연법 이런 얘기하는 사람 누구야? 아퀴나스. 중세 기독교 사상가 아퀴나스입니다. 자, 그럼 신의 존재의 철학적 증명은 제시문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이성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건데 증명과 신과의 합일이 어떻게 동시에 일어나? 신과의 합일은 신의 은총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야. 인간의 이성적인 힘만으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동시에 아니라고요. 더 신의 축복, 영광, 신의 은총, 종교적인 덕목 이런 것까지 죄다 연결이 되어야 돼. 틀렸고요. 2번 비이성적인 피조물의 자기 보존의 성향에 따른 행동. 비이성적인 피조물, 예를 들어 동물이 자기 보존의 욕구, 성향, 자연법이 있는 건 인정. 그런데 예를 들어 너무나도 육식동물인 악어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우리의 고양이나 개를 집어삼켰다고 해보자. 그거 보고 아이씨, 저 쓰레기 같은 저 악어는 진짜 나쁜 놈. 이 나쁜 놈 악어 타도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얘들아. 옳고 그름, 항상 옳다 그르다. 이런 옳다 그르다의 판단은 도덕적인 판단이고요. 이 도덕적인 판단을 옳다 그르다를 제대로 내리려면 이건 이성과 관련한 부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우리는 동물을 먹는 걸 보고 도덕적으로 옳다 혹은 그르다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냥 본능에 따라 움직인 거라서. 이성과 관련된 게 아니라 그 비이성적 피조물들은 그냥 본능에 따라 자연법에 영향을 받는 거지. 자, 그래서 항상 옳다 이런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틀렸고요. 3번 신의 계시는 인간을 최고의 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지. 신법이잖아. 제시문 이거 마지막 문장에서도 그냥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시문 보면 바로 풀 수 있고. 4번 인간이 제정한 실정법의 원천, 궁극적인 근원은 신의 섭리인 영원법이어야 하는 거 너무나 맞아 틀려? 맞지. 실정법의 근거는 자연법, 자연법의 근거는 영원법. 그러므로 실정법의 궁극적 근거는 영원법. 그 내용입니다. 정답은 4번 골라야 되고요. 5번 내세의 완전한 삶은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 덕이라고 해봤자 이건 현실적 덕이잖아. 플러스 종교적인 덕성도 있어야 되고요. 위드 신의 은총으로 내세에서 천국을 가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지요. 정답은 그래서 4번 나와야 됩니다. 잘했어 얘들아. 그럼 18번 문제 가보자. 공산주의가 지향하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실현될 수밖에 없다. 프롤레타리아의 겁나 급진적인 피해, 혁명 이런 급진적인 방법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실현돼야 돼. 자본주의를 붕괴시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자, 이 생산관계가 폐지가 되면 프롤레타리아는 자신들에게 계급적인 지배까지 폐지하게 될 거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이고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사유재산도 폐지가 되고 계급도 없고 심지어 국가도 소멸된 상태일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 가는 누구예요? 마르크스. 자, 그 다음 나는요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의 전통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왜곡해버렸다. 공산주의 좀 격한 이야기를 하는 이런 마르크스적인 공산주의 내용을 까면서 자유 없는 사회주의란 있을 수가 없어. 그러므로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을 거야.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역시 달성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얘들아 이거 누구야? 민주사회주의. 민주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얘기하자. 급진적인 피해혁명 말고 점진적으로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1번 자 마르크스의 내용이니까 역사 발전의 최종 단계가 5단계지요. 이 5단계가 공산주의 사회를 말하는 거지요. 그럼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의 소외가 있어 없어? 없지. 왜냐하면 계급이 없는 이건 이상사회거든. 자, 그래서 틀렸고요. 2번 계급이 철폐된 사회가 바로 5단계 공산주의 사회가 될 거고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수단도 사적 소유가 아니라 역시 공유가 이루어진다 라고 선생님이랑 이미 배웠었던 내용이고 3번 얘들아 생산수단이라고 해봤자 공장의 기계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공장의 기계 이제 계급이 없어. 우리 모두 다 같이 공유하는 거야. 자, 그 다음 3번 경제적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체제를 뒤엎어버립시다. 얘들아 전복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게 바로 급진적인 폭력혁명을 뜻하는 겁니다. 프롤레타리아의 피해 혁명을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 필수적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 이런 걸 오히려 얘기하는 건 마르크스식의 공산주의가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이걸 비판하면서 등장한 게 민주사회주의인 거라 3번 틀렸고요. 4번 사회주의의 공공정책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게 정체성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에서 펼치는 사회보장복지 제도를 활발하게 펼치는 공공정책을 통해 대중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어. 이건 너무나 맞지.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가원하는 둘 다. 개인의 자유 보장 없이 사회주의의 이상은 실현 가능하다.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통해 자유 없는 사회주의랑 있을 수가 없지요. 제시문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드디어 모두가 자유를 느끼는 사회라고 했어. 계급이 없어져서 노동 착취, 강제 노동 이런 걸 안 하니까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마르크스 꿈꾸는 이상 사회에서도 자유가 보장될 거거든. 그러므로 실현 가능하다 아니 불가능해. 자유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둘 다 X. 정답은 4번 골라야 돼. 너무 잘했다. 자, 그럼 19번 문제로 가보자.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가 가불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탐구합시다. 갑. 정의의 형상 자체의 관점에서는 정의로운 사람과 정의로운 국가는 서로 닮아 있군요. 이 국가가 정의로운 까닭은 국가 안에 있는 성향이 다른 세 부류, 국가 세 계급론, 영혼 삼분설 얘기하는 사람 누구? 플라톤. 그래서 각자 자신의 맡은 바,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분업을 너무나 인정합니다. 정명을 너무나 인정해요. 그 다음 을. 정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의로운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품성 상태입니다. 정의란 중간에 직접 관계하기 때문에 중용이라는 걸 얘기하며 부정의는 지나침과 부족함의 양, 극단과 관계된 거. 하지만 중용이라고 하는 건 그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는 적절한 덕, 중간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아리스토네요. 그러면 순서도네. 자, 갑이 플라톤이고 R이 아리스토니까 A는 OX, B는 플라톤만 보자. 아리스토텔레스, C는 R이만 볼게요. 자, 그럼 기억. A는 OX가 나와야 정답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절제의 덕을 가지는 거 불가능한가? 아닌데? 얘들아, 플라톤이 꿈꾸는 이상사회에서는 모든 세 계급이 죄의 다 절제라고 하는 덕을 가져 안 가져? 겁나 같지요. 모든 세 계층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절제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 대표적으로 군인, 방위자 혹은 철학자, 철인 통치하는 통치자라고 쓸게요. 용기라는 덕목을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절제라고 하는 건 세 계급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나 가능한 거지. 자, 플라톤이 X니까 그냥 버리자. 자, 니은 B, 플라톤만 보자. 철학자는 이성이 욕구라고 하는 영혼을 잘 다스려서 나타난 덕. 이것도 얘들아 헷갈리지 마세요. 플라톤의 입장에서 빠르게 볼까요? 자, 플라톤의 입장에서 영혼의 이름이 세 개가 있고 그 영혼이 탁월함을 발휘한 덕성이 되는 게 덕목으로 따로 있는 거죠. 덕목이라고 쓸게요. 덕성 뭐 똑같지만. 자, 영혼의 이름이 이성, 기계, 욕구. 그 다음 그 욕구가 탁월함을 잘 발휘하면 절제. 기계가 탁월함을 잘 발휘하면 용기. 이성이 탁월함을 잘 발휘하면 지혜가 될 거고 물론 이제 철학자의 계급은 아래에 있는 덕목 다 있지. 그 다음 방위자의 계급은 아래에 있는 거 있지. 생산자의 계급은 모든 시험을 다 떨어진 사람들이라서 절제가 세 개의 계급이 다 가지고 있는 덕목이고요. 플라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성이라고 하는 마부가 있어. 마부가 1이야. 기계와 욕구라고 하는 두 개의 말을 잘 다스려줘야 돼. 그래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욕구를 잘 다스려서 나타난 덕이 바로 뭐야? 이게 바로 절제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건 절제야. 철학자는 절제를 지녀야 하는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성이라는 마부가 기계를 잘 조절해서 이성의 역할을 잘 따르면 용기라는 덕이 되는 거고 욕구가 잘 다스려지면 절제라는 덕목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절제 얘기하는 겁니다. 위에 거랑 똑같은 내용이지요? 당연히 맞네요, 이건. 자, 이번엔 맞고. 자, 그 다음 디귿. C. 아리스토텔레스. 실천적인 지혜는 지성적 덕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덕을 갖추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 너무 있지요, 얘들아. 실천적인 지혜라고 하는 건 품성적인 덕을 갖추는데 먼저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맞네. 자, 그 다음 리을.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 깐 내용.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부정의한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의지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자제력이 없으면 나쁜 행동인지 알지만 나쁜 부정의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의 주지주의를 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맥락이었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주지도 인정하지만 주의주의로 기억해줘라. 의지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부정의한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체크한 5번 골랐으면 너무 잘했다. 새로운 내용은 없다.
그냥 선생님이랑 배운 개념을 잘 적용하면 된다. 마지막 20번 문제 갈까요? 갑을은 고대 동양 사상가들입니다.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이 더 강조하는 거. 자, 이렇게 표로 나오는 내용이야. 가보자. 갑. 사람들은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 이게 바로 불인 인지심. 그래서 이거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 물에 빠진 아이를 보고 구하는 마음을 참지 못하는 불인 인지심의 성선설. 얘기하고 싶은 얘들아 갑은 맹자고요. 을은 사람들 중에 스승과 법도에 의해 제발요 교화가 일어나야 돼. 그래야지 예의에 따르는 사람은 군자가 될 것이고 타고난 성정을 방종하게 풀어놓고 예의를 어기는 사람은 소인이 될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타고난 성정을 겁나 따르기만 한다면 이건 마이너스거든. 그러므로 선왕에 의한 예의 제정이 너무 중요해요. 본성, 성정을 교화시키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을 제시문은 순자 제시문이네. 자, 그러므로 순자가 더 강조할 만한 내용을 골라보자 얘들아. 순자가 더 강조하는 거. 사단의 확충을 더 중시하는 건 맹자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죠. 사단은 선천이다. 이걸 확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순자는 화살표 내려야 되고 Y축 교육을 통한 성정을 변화시키는 거 화성 기위를 더 강조하는 건 순자. 하늘과 인간의 천, 인, 분 천인지분이라고 써있지만 천인분 일을 얘기하는 거 하늘의 일과 인간의 일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이게 바로 저스트 자연이라고 하는 건 인격천이 아니라 자연천이야. 이런 개념은 맹자가 아니라 순자지요. 그래서 화살표 올려야 되네. 그러므로 내리고 올리고 올리면 자 얘들아 가자. X축 내리면 X축 내려요. 여기 있고요. Y축 올려요. 올렸고요. 그 다음 Z축 올리면 기억으로 가겠네. 정답은 1번 골랐으면 너무나 잘했다. 20번 문제는 너무나도 쉬운 내용이지요. 정답 1번 너무 잘했어 얘들아. 자 그래서 얘들아 우리 6월 평가원의 모든 내용을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았어 얘들아. 자 얘들아 진짜 미안한데 너희들은 내 새끼라고요. 너희들은 내 새끼야. 내 새끼라면 얘들아 선생님의 개념의 별에 있는 내용을 내 것으로 완벽하게 잘 끄덕끄덕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면 Q&A에 물어봐봐. 얘들아 선생님 Q&A 겁나 친절하게 잘 달아준다고 수강 후기에 자자해. 얘들아 선생님 진짜 기계처럼 다는 게 아니라 정말 너희들의 수준에서 잘 이해할 수 있게 선생님이 Q&A 남겨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면 너희들은 내 새끼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질문을 남겨. 너희들이 이해해야지만 우리의 윤리의 문제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테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6평 문제를 하나하나 완벽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건 너무나 수능을 위해 달려가기 위해서야. 애들아 알겠지? 선생님이 맨날 무한도전 짤로 너희들 응원한단 말이야. 자 죄송한데 너희 정말 내 새끼니까 제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 다 이해해줘. 선생님이 하라는 모든 숙제 다 풀 상태에서 선생님이랑 한 주 한 주 따라오면 돼 얘들아. 그래야지만 우리 좋은 결과 얻을 수가 있어 얘들아. 너무나 응원할게.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 너희들의 모든 선택을 심지어 6평 이후에 윤사로 런한 모든 아이들도 걱정하지 마요. 선생님의 개념의 별만 제대로 들어도 실제로 얘들아 평가원의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으니까요. 괜찮아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탄 과목은 마지막 스퍼트가 벼락치기가 진짜 너무나 가능한 과목이잖아. 다행스럽게도. 그러니까 이해하면 가지고 놀 거다.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너무너무 응원하니까 제발 열심히 해줘.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해줘. 별거 아니다 얘들아. 우리가 노력한 만큼 그에 대한 보상은 정말 달콤할 테니까 우리 변표 가지고 놀자. 버프 받자 얘들아. 그러려면 다시 한번 끄덕끄덕 이해하고 선생님이 내주는 모든 복습, 숙제, 기출문제 분석하는 것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면서 따라온다면 얘들아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너무나 중요한 우리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평가원 모의고사 그 첫 번째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분석해봤어. 다음 9평 분석할 때에는 죄다 1등급 맞았다는 소리가 진짜 자자했으면 좋겠어. 아직 진도를 빼지 못한 아이들은 당연히 틀릴 수가 있어. 하지만 개념의 별 끝까지 완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곧 6월 중순에 얘들아 우리 연계의 별 커리가 오픈을 할 거거든. 그 연계의 별 커리에서도 다시 모든 내용을 중요한 걸 다시 한번 짚어줄 테니까 낯선 선지 어떤 내용 있는지 선생님이랑 끄덕끄덕 이해해 보면서 선생님의 숙제를 잘 따라온다라는 일념 하에 너무나 응원할게. 너무나 사랑할게.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 얘들아. 너무나 고생 많았고 그럼 다음 해설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도록 할게. 수고 너무 많았어. 안녕.